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걸 뒷받침하는 영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탄약과 무기에 이어서 최정예 특수전 부대까지 러시아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보낸 건 처음으로 우리 안보에도 악재가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이 공개한 짧은 영상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늘어서 군 보급품을 받는 가운데 북한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은 지금 막 들어온 영상이라며 영상 속 장소는 연해주의 세르기예프스키 러시아군 훈련소라고 밝혔습니다.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펙스에서도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 수십 명이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Еще их миллионы тут. Вот новые подкрепления.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착된 북한군 추정 인물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생산 공장 방문 당시 수행한 기술자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함정을 통해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1차로 러시아로 보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한국 수도권과 후방에 침투해 주요 시설을 교란하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분 위장을 위해 동양계인 시베리아 야쿠티나나 브라티아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만여 명을 추가 파병할 계획으로 북한군 해외 파병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13,000여 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살상 무기도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상호 지원을 의무화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도 있고 가탄도 기술도 있고 또 위성 관련 기술도 있고 거기 한 발 더 나간다면 핵 잠수함, 추진 잠수함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가능성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이 쓰는 기종과 같은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인기 침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주권 침해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무인기 잔해 사진입니다. 나뭇가지에 흰색 물체가 걸려 있고 이를 수거한 뒤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 집중 수색 과정에서 이 무인기를 발견했고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우리 군 드론 작전 사령부가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 외용이나 비행 추종 시기, 기체 아래 삐라 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만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군부가 주범이라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북한 파병설에 대한 이슈 체인지 있고 북한의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측 무인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거듭된 우리 무인기 침투 관련 주장에 대해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처음 평양 상공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한 사진과 오늘 공개한 실물 사진은 비슷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거론했고 김 여사를 고발한 측에선 수사에 불복하겠다며 항고를 예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고 검찰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론에 불복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고발했던 황희석 변호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지검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각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수처 수사 의뢰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명품백 무혐의 결론을 두고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미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선 수사팀 배당까지 됐습니다. 동시에 공수처에서도 김 여사가 알선 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수사팀 배당을 마쳤습니다. 우리 공수처에 그 알선 수재로 고소되어 있고 그 부분 수사하고 있네요.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검찰 불기소 후 항고 절차와 공수처 재수사를 밟게 된 것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텐데요.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독대가 아닌 3자 면담으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아시다시피 한 대표는 독대라는 형식을 계속 요청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추석 전이다, 추석 후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뭐 3자 회담이라는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귀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두 분이 만남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는 독대를 원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자가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은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뭐 비서실장이나 대표 비서실장이나 누군가 함께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양쪽의 얘기가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용산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가 뭐 민생과 당의 변화, 쇄신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 누구가 있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그렇게 정이 그렇다면 그대로 가자라고 해서 3자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된 것 같은데요. 사실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양자 회담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생중계를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모들은 그래도 그냥 밀어붙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받자라고 해서 그때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네, 아무래도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쟁점은 한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가지 요구사항이 될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그 두 분이 만나는데 의제로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뭐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요.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마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지 않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해서 원전을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과거와 달리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산 산업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블랙홀에 묻혀서 거의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앞으로 2년 반을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혹시 또 다른 대응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미리 부정적인 견해나 전망을 내놓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한 대표가 이런 부분들, 이 당원들과 이건 그냥 한 대표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당원들의 생각이고 우리 당의 어떤 바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대표는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지금 정확히 검찰에서 어떤 수사 내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수사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레드팀이라고 해서 중앙지검 내에 있는 같은 검사들로 팀을 구성해서 레드팀을 구성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대검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왜 이렇게 4년 반이나 수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그리고 그 압수수색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내부 총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제 잘못된 것들 혹은 걱정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그게 정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남겨두는 것, 그냥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예를 들면요.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차별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정치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1년쯤 남았을 때 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달라라고 차별화를 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당이 망가지고 보수가 괴멸되는 걸 그냥 지켜보라는 말입니까?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무너진 어떤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0%를 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좀 고쳐서 조금이라도 낫게 해야지 저희가 지방선거도 치를 수 있고 대선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 공학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3번째로 발의를 했는데 앞서서 여당 내 이탈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뭐 대통령실 대응에 따라서 이탈표가 더 생길 거라고도 보시나요? 지난번 이탈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 예를 들면 가까운 의원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단속령까지 내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이탈표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분명히 민주당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거든요. 악법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까 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모는 열흘 동안 음식을 못 먹은 상태였고 아들은 방에서만 지내다가 뒤늦게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90대 어머니와 60대 미혼 두 아들은 이 남양주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가운데 한 명만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벤치에서 심심하면 나와서 계셨거든. 그 아저씨가 시작하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가족을 잘 몰랐습니다. 출근하고 여기 오니까 경찰차하고 병원차하고 막 이렇게 와 있더라고. 신고자인 아들은 들어와 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걸 동생에게 알리기 위해 방문을 열었더니 동생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12년 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왔습니다. 90대 어머니는 거동이 어려웠고 최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지난 열흘 동안 식사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자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뇨를 알아온 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 경직 정도를 봤을 때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패가 심하지 않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타살 등 범죄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두 모자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된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규제 시행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최모 씨는 8월 첫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갑자기 대출 한도가 7천만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획이 짜진 상태인데 계약금 4천만 원을 날릴 수 없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라도 이용을 해야 되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국토부 요청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정책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시중은행은 다음 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 비율 LTV를 80%에서 70%로 줄이고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 변제금도 대출 액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가 모자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셔야죠. 이게 정부가 해야죠.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면 운영 안 합니다.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 주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 대출 제한은 일단 유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협의해 추가 대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아기 계획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고는 당분간은 또 아기를 못 낳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JTBC 이상화입니다. 중증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는 신약이 한 줄기 빛이지만 값비싼 의료비 때문에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지난 2022년 이후 신약의 건보 등재율은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폐색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김갑배 씨. 터질 것 같이 쪼여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빈혈 온 것처럼 확 돌다가 실신하는 거예요. 계단 이렇게 갈래다가 딱 잡고 이렇게. 올해 초 치료약이 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지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약값은 온전히 환자 몫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이제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증상이. 원래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틀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신약 지원 비율은 13.5%,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마저도 사망 원인 질환 1위인 암 치료제 지원에 집중됐고 심혈관계, 신경계 질환 신약 지원은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희귀질환 중에 치료제가 개발된 게 5%도 안 돼요. 치료제가 있는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림의 떡처럼 접근을 못하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신약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심쿵 공약을 내놨지만 2022년에서 2023년 신약 등재율은 75%로 이전인 80.3%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에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OECD 수준으로 신약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추가 신약 등재가 예정돼 있어 등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서울대병원 의료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처우는 열악해졌는데 병원이 단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실질 임금 인상과 필수 인력 충원, 공공병상 축소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병원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고 정치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은 시나르가 순교했다며 추모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과 예멘, 요르단, 리비아 등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시나르의 사망을 계기로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어주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대) 하늘 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1998년 아빠의 출근길 영상이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걸 본 사람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에게 더 많이 표현했으면 한다는 하늘 씨의 마음을 담아서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빠가 출장도 좀 많이 다니셨고 그때마다 이제 편지도 쓰시고 일기도 쓰시고 하면서 해보다 달보다 별보다 이쁜 딸들에게 별보다를 추구하셨네요. 별을 빠뜨려가지고 심장마비? 그냥 너무 꿈 같았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직. 집 정리를 하면서 제일 구석에 먼지 쌓여있는 캠코더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시는데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이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모습이고. 왜 그래? 엄마 여기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엄마가 이제 몰래 찍기 시작하니까 아빠가 카메라 보고 하나라 숨자 이래가지고 구석에 괜히 엎드려서 머리만 이렇게. 안녕. 아빠가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게 있어요. 조금 율동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안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있어. 4살 생일 땐가 아빠가 무릎에 앉히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어떠세요, 지금? 모든 순간에 다 아빠가 있어요. 모든 계절에 아빠가 다 있고, 봄에는 아빠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벚꽃 보러 갔던 기억,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한 달 내내 거의 살았던 기억, 가을에도 아빠랑 밤 따러 가고, 겨울에는 꼭 눈썰매장 데려가가지고 저희 눈썰매 태워주고, 제가 사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둘째 동생이 사춘기가 오고, 둘째가 이제 좀 끝날 때쯤 되니까 막내가 사춘기가 와서 사춘기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막 따지고 보면 한 10년 가까이 짜증도 많이 내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죄송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한테 한탄하듯이 얘기할 때는 좀 어린 마음에 나도 힘든데 왜 아빠 힘든 얘기를 왜 자꾸 나한테 하지? 싫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딸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도 써놓으셨더라고요, 일기장에. 아빠는 왜 직접 그런 진심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다가가기가 어렵고 겁이 나셨던 게 아닐까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으니까 내 마음을 가족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추운 날 감기 조심하고라는 그 말이 겨울에 쓰시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아빠 거기는 안 춥지? 항상 아빠도 건강 조심하고 거기선 아프지 말고.
삼성이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LG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7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이었지만 8회 강민호가 솔로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었던 강민호가 직접 광주행 티켓을 끄는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8회 초 0대0 상황. 좀처럼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삼성 선두타자 강민호는 공을 오래 봤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 LG 투수 손주영의 직구가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그대로 좌중간 펜스를 넘겼습니다. 팽팽한 명품 투수전은 이 홈런 하나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프로야구 최다 출장 신기록을 쌓았지만 한국 시리즈 경험이 전무했던 강민호는 제 손으로 한국 시리즈 티켓을 끊었습니다. LG 선발 앤스는 6이닝 동안 삼진 8개로 삼성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5회 초 삼성 김영웅에게 안타를 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삼성 선발 레이에스도 7회까지 무실점 역투로 맞섰습니다. 6회 1사 1, 2루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2루수 땅볼 유도에 병사를 잡아냈습니다. 8회 초 선취점을 뽑아낸 삼성은 9회 초 또다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2사 만루, 이번에도 강민호가 타석에 올랐습니다. 팬들 함성이 경기장에 가득했지만 결국 3루수 앞 땅볼로 이닝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9회 말 삼성 마무리 김재윤은 홍창기와 신민재를 공 3개로 잡았고 마지막 타자 오스틴마저 3구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삼성과 기아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모레 광주에서 열립니다. 두 팀 간 한국 시리즈는 1993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퍼디난드는 입국하자마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동료인 박지성 선수부터 찾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팔을 쭉 뻗어 어색하게 밥을 비비는 사람, 한때 세계 축구를 호령했던 티에리 앙리입니다. 지위에 맞춰 큰 비빔밥 그릇을 비비고 있는 이들, 2007 발롱도르를 수상한 카카, 안드리 셰프첸코, 클라렌스 셰도르프입니다. 야야 투레, 히바우드, 마이클 오원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초대받은 선수들도 서로를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Is a very high level, and I've never seen as many of these type of players at one event. So I think 국내 게임사의 주최로 내일 공격수로만 모인 창팀과 수비수로만 구성된 방패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칩니다. It's the first time in Korea, so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to see how attacking players are going to adapt with the defender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박지성의 옛 동료인 리오 퍼티난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절친 박지성을 만나 찍은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nd Park Ji-sung he said he has a bad knee, so I don't know how much running he's going to do. So that's for Thierry to work out with his team. 1대1 슈팅 대결과 한국 팬 서비스 시간을 가진 이들은 내일은 팀을 나눠 맞붙습니다. 공격수 팀 코치는 박지성이, 수비수 팀 코치는 이영표가 함께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어제부터 세차게 내리던 가을비가 오늘 오후 대부분 그쳤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갈 거란 예보인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며칠 사이 선선해진 낮에 고궁 산책도 하고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친구 삼아 광장에 앉아 책도 읽어봅니다. 좀 선선한 것 같아서 애기 이제 긴팔이랑 긴 바지랑 이제 스카프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고 입혀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좀 자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습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니트를 차려입고 나왔는데도 너무 이렇게 몸에 딱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는데 비가 그친 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 밤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 내일 아침 서울 8도를 비롯해 파주 5도, 대관령 4도 등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습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 산지엔 서리가 내리거나 일부 지역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8도, 대관령 8도, 광주와 부산 20도 등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온은 월요일인 모레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온 뒤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